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목에 있는 듯이 지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 이 두 개의 기술이 어떻게 만나서 현재 어떤 일이 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에 대비해서 어떠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 뭐 이 자리가 뭐 국가 정책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각 산업계에서 또는 연구계에서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펼쳐지는 오늘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현황과 그 현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 방향까지 제가 오늘은 총괄적으로 우리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50분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강사님들은 그 중에서도 한 분야별로 다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뭐 그 다음에 이어질 연자께서는 우리나라 로봇손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또 그 다음에 이어질 분들은 인공지능, 그리고 또 보행기술, 뭐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뭐 로봇 제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연자들만 보시면 굉장히 선도적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만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총괄적인 부분을 좀 다뤄볼 것이고요.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사실은 LG 산전에서 로봇 개발을 했고, 학교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년 전에 참여정부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지능형 로봇을 선정했을 때 제가 전체 사업단 기술위원장을 맡아서 전체 기술 로드맵 및 기술 전략을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의료 로봇 쪽으로 기획을 해서 우리나라 수술 로봇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과제도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뭐 제가 몸담고 있는 고용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 다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5가지 섹션을 나눠봤습니다. 한번 로봇 역사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로봇 기술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나 하는 로봇의 풀어야 할 난제들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 난제들을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나 각종 지금 매체에서 다 알려지듯이 AI와 로봇이 만나면서 지금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현황을 한번 쭉 돌아보고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한번 그것을 제 나름대로 로봇 정책, 또 로봇 전략, 또 지금도 로봇 협회를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방향을 계속 지금 조율하는 그러한 모임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은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또 연구소나 학교를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응집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봇 역사는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 로봇 키네매틱스, 다이내믹스, 뭐 컨트롤 이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 연구가 됐어요. 그 모든 기반들은 지금 다 패키지화되고 캐드화되고 컴퓨터화돼서 지금 산업용 로봇이나 장비에 다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소위 인공지능 로봇으로 가면서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키네매틱스, 그것도 지금 사실은 22쪽, 23쪽 이렇게 인간형 로봇으로 가면서 키네매틱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역기구학,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기반으로 한 각 관절 포인트를 계산한다든가 하는 것도 6축까지 또는 잘 나가야 7축까지는 잘 되는데, 이것이 20축, 30축이 올라가게 되면 다 안 풀리는 문제로 가고 있어요. 난제들인 거죠. 이것만인가요? 경로계획. 지금 다 티칭을 통해서, 산업용 로봇은 다 경로계획의 티칭을 통해서 하는데, 티칭하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앞으로 수천 대의 로봇이 제조 로봇에 뛰어들고, 또 가정에서 서비스 로봇이 갈 때 모든 행동들을 티칭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없는 것이죠. 이게 자동 티칭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기술들은 전부 지금 현재 로봇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로봇 기술이나 산업용 로봇 기술은 단순 반복용에서는 아주 우수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로봇계에서는 이런 로봇과 제어 기술들이 혁명적으로 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기계학습이라는 이론이 들어왔어요. 90년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그때 학회에 가보면 너무나 천지 이론들이라서 과연 이걸로 로봇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제 당시에 컴퓨터 기술의 속도가 386 시절의 속도였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100만 배 이상 빨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GPU 기술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소위 엄두도 못 내던 그런 실시간 추론 기능들이 당시에 제가 논문을 쓸 때만 해도 노드의 수가 몇백 개, 레이어 수가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뭐 딥러닝으로 돼서 수십 개층, 수백만 개의 노드, 파라미터 수만 수십억 개 이렇게 거대 모델로 신경망이 커져도 실시간으로 추론으로만 한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돌고 그다음에 뭐 학습은 뭐 며칠씩 걸리겠죠. 뭐 아무튼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는 인바디드 이 로봇 몸체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역사적인 30년 만에 이렇게 로봇과 인공지능 또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반도체와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에는 제조 기반으로 제조 로봇은 아주 지난 30년간 미국, 일본을 잘 따라가서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턱을 넘기 위한 지금 우리 도전이 저는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아까 20년 전에 차세대 성장 동력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능형 로봇을 선정하면서 굉장히 1조 5천억 또는 통계에 따라서 2조 가까이 지난 20년간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왔던 로봇들입니다. 지금 나오는 로봇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한복판에 우리나라는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뭐 뒤늦게 며칠 전에 K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이걸 대응해보자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고 또 제가 컬럼이나 이런 데서도 주장을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도 20년 전에 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오히려 10년 전, 5년 전에 시작했던 이런 엔비디아, 메타, 구글 왜 이런 분들 이런 경쟁자들에게 우리는 한참 밀려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성을 너무 하다 보면 또 너무 네거티브한 것도 있지만 희망도 가져야 되겠죠. 그 희망도 오늘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이거는 제가 KBS 방송에 나가서 잠깐 했던 영상입니다. 20년 전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6년 전에, 7년 전에 우리 오준호 교수님이 그 당시에 로봇 올림픽 위원장 비슷한 걸 맡으셔가지고 로봇 감독이었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대비한 이벤트도 열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해설자로 나서가지고 로봇 스킬 로봇 챌린지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연구자들에게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과제를 연구해 나가는 그런 기술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다이애나. 기대가 됩니다. 저는 완주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한번 멋진 경기 모습을 기대합니다. 다이애나 첫 번째 기분 출발합니다.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분 역시 가볍게 통과하고 역시나 있습니다. 통과하고요. 세 여러분 번째 저 기분. 날렵해요. 세 번째 기분. 안타깝습니다. 네, 뭐 이게 지금 7년 전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로봇 기술인데요. 지금 지금 유니티 같은 경우는 펄펄 나르지 않습니까? 뭐 돌려차기에 백플립에 뭐 그런 기능들 앞으로 저는 더 발전한다 그러면 이런 스케이팅 또는 스키 이런 거에 로봇이 도전을 해서 굉장히 인간의 그런 몸짓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우리가 7년 전에 또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또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로봇 챌린지 대 이런 것도 우리가 했던 이런 정도의 사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로봇을 참 추진했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밀린 느낌이 듭니다. 뭐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로봇이라는 건 말이죠. 지금 뭐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지금 이곳은 BMW 공정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거 다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진짜 로봇들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전히 티칭이 있는데 티칭하는 데만 뭐 며칠씩 걸리고 인스톨레이션 기능이 많이 들고 제품이 바뀌거나 또는 생산 공정이 바뀌게 되면 그 티칭을 수백 대 수천 대의 로봇을 티칭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순식간에 혁신 제조 공정으로 이렇게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로봇들을 다 자동 티칭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산업용 로봇에서도 지금의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그런 난제들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고형 로봇은
고용 테크놀로지는 이런 검사 장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검사 장비 기반의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물량 채출 이런 것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로봇 기술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4대 난자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학계에서 정의한 것인데 첫 번째가 바로 물체 인식입니다. 그래서 물체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왔는데 사실 지금도 뭐 물체 인식 분야는 3차원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로봇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2차원까지는 다 풀렸죠. 근데 3차원으로 넘어가서 로봇의 자세,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기술이 이제 그 3D를 기반으로 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식기 세척기에 있는 뭐 식기들을 우리가 로봇이 정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3차원적으로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3D 데이터셋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3D 오브젝트를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셋 같은 거 여러분이 다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렸으니까 야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셋화가 돼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링크가 끊어졌네요. 메타포트라는 데서는 아예 3D 스캐너 보이는 현실 세계를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집안을 비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치 인식이 두 번째 난제입니다. 결국 로봇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요즘에는 논문을 찾아보면 이 슬램 기술이 너무 발전이 잘 돼가지고 요즘에 시멘틱 슬램 기술 그래서 의미 기반의 슬램 기술을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이런 기술들은 지금 뭐 그 청소형 로봇에서 로보락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지금 드론이라든가 또는 자율주행 뭐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슬램을 안 쓰긴 하는데 라이다를 안 쓰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라이다 기능 또는 3D 뎁스 카메라를 사용한 위치 인식 기능 이런 것들은 지금 로봇계에서 아주 핫 이슈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센서, 뭐 인텔 리얼 센서라든가 이런 센서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봇과 연동시킬 수 있는 위치 인식 기술이 뭐 사실상 거의 저는 풀렸다고 봐요. 현재 로봇 기술의 그 응용적인 수준까지는 그러면 이제 위치 인식 기술도 거의 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슬램 기술에 대해서 또 아주 훌륭한 영상 링크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슬램 기술에 대한 현황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기술, 이제 세 번째 기술이 결국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보행 기술 아닙니까? 그 로봇이 뭐 보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바퀴만 달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뭐 바퀴라는 것은 뭐 사실상 갈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평평한 지형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집안에서도 뭐 사실상 문턱이라든가 또는 외부에서는 터레인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또 공장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테슬라, 뭐 지금 BMW 전부 로봇을 휴머노이드를 쓰겠다고 하는데 왜 휴머노이드여야 되지? 꼭 두 다리를 걸을 필요가 있나 하는데 실은 공장도 깨끗하게 정비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공간에서는 보행 기술로 가는 것이 현재의 방향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 전까지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그 링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 뭐 며칠 전에 또 새로운 링크가 발표됐는데 훨씬 더 빨라지는 보행 속도라든가 또 어제 또 중국의 하프 마라톤 대회가 끝났죠. 뭐 결과는 좀 알 수 없지만 인간과 함께 뛰는 뭐 로봇이라든가 피규어의 보행 기술 뭐 굉장히 지금 또 최신 버전들이 나와 있고 자전거를 타는 로봇도 있고요. 축구 로봇 또 우리 엔진 AI라는 중국 회사의 최근 논문을 영상을 보면은 무릎을 완전히 펴고 걷는 인간과 같은 보행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보행 기술도 상당한 부분까지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과 물론 사족 보행 로봇도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This is something that 네, I think is 아까 말씀드렸듯이 fascinating. 엔진 One of the 나이에 key things that 이런 you see 아, here is 지금 that 보시는 this 부분들이 robot was 앞으로 좀 actually 설명드릴 you can see right here as the robot. 저기 엔비디아의 그 옴니버스, 아이작 시마고도 연동돼가지고 학습한 내용.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서 다 학습을 해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테슬라도 지금 뭐 열심히 새로운 보행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고 역시 계속적으로 그 보행 능력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을 최신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우리 대민 박사님이 하신 로봇 손. 이 손이야말로 지금 사실 풀어야 할 문제들이죠. 이게 네 번째 난제로 잡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요. 제가 물체 인식 잘하고 그다음에 위치 인식 잘하고 보행 잘해서 이동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로봇이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못하면 뭐 돌아만 다니면 아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엔드 이펙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산업용 엔드 이펙터는 그냥 특수용이었어요. 어떤 특수 물체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핸들링해야 할 물체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특수 그리퍼를 썼죠. 그러나 저 역시 어떤 것을 핸들링할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의 손만큼 좋은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에 대한 연구 지금 활발히 되고 있고 대부분의 휴머노이들은 이런 덱스트러스 핸드를 해가지고 로봇을 어떻게 해서든 도구를 사용하게 하고 다양한 공정들에 인간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티칭이라는 게 인간 작업 우리 이제 제조 공정에서는 작업 지시서라는 게 있거든요. 작업 지시서만 보면 자기가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로봇도 저는 이제 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손도 전부 이제 강화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로봇 손에 대한 움직임 같은 것도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다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로봇 손 동작을 동작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봇의 4대 난제가 거의 풀려가고 있거나 물론 이제 상업적으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접근해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컴퓨터의 속도는 지금 요거는 제가 넷플릭스에서 무슨 페이스북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일부 영상을 찍었는데 컴퓨터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30년간 로봇이 또 발전을 해서 컴퓨터가 발전한다면 이제는 뭐 정말 지금의 슈퍼컴퓨터 수준의 그러한 칩들이 나와서 로봇의 두뇌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죠. 모든 로봇들이 연결되고 모든 컴퓨터가 연결돼서 데이터가 학습되고 또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더 고속으로 연산을 하고 사실은 클라우드의 장점은 뭐죠? 병렬 연산도 있지만 모든 것이 커넥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로봇이 학습한 거를 다른 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로봇에게 전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보행을 배우고 또 조작을 배우고 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지만 로봇들은 자기가 학습한 거를 전부 데이터를 모아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수천 대, 수만 대의 로봇들에게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학습의 공유가 인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딥러닝의 시작은 뭐 아까 30년 전에 기계학습의 머신러닝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10년 전에서 풀리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이런 합성복 신경망이라든가 지금 노벨상을 받은 이런 힌튼구스가 제시한 이러한 새로운 이런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했고 그때 논문 수를 보면은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뭐 이런 거에 논문 수에 가까울 정도로 인용 횟수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 논문 인용 횟수 500편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10,000회 가까이 30,000회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강화학습도 마찬가지죠. 알파고 해서 우리 2016년에 우리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 와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 딥마인드 팀하고 그 구글의 그 에릭 스미스까지 회장까지 다 와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뭐 했냐? 9년 동안 제가 쫙 또 확인해 보니까 뭐 역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알파폴드 문제로 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강화학습, 네, 이런 거에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딥시크의 논문의 핵심도 강화학습 아닙니까? 그 강화학습의 여러 가지 PPO 기능이라든가 최신 알고리즘들을 바로바로 LLM을 피드백하는 데 다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인간 피드백, 뭐 많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정밀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스스로 리파이닝 해주는 그러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딥시크 충격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충격도 줬지만 저는 학문적으로도 충격을 줬어요. 이 논문 24페이지짜리 논문 잘 읽어보면은 감동의 물결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지금 강학습 이론을 이렇게 LLM 파인 튜닝에 쓰고 있구나. 근데 이것이 먹히는구나.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논문 따로, 뭐 연구 따로, 상품화 따로 이렇게 좀 자기가 그 어떻게 보면 인생에 걸어가는 그 족적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지금 이런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보면 공부한 것이 연구로 연결되고 연구한 것이 상품화로 연결되고 그것을 또 전 세계적으로 공유해서 임팩트를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 그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트랜스포머가 갑자기 발표된 게 2018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논문 수가 어마어마한 인용수를 발휘하고 있고, 결국은 이 트랜스포머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LLM도 다 지금 생성형 제너러티브 AI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저는 지금 합성곡 신경망까지 다 없애고 있습니다. 예. 지금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트랜스포머를 써요. 그 정도로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알고리즘, 새로운 네트워크 모델들이 지금 계속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 기술들은 다 유튜브에 떠 있어요. 공부해 보면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매트릭스 연산이고 우리가 공부했던 코릴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한 것뿐이고, 물론 이제 그거를 좀 더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레즈넷이라는 딥러닝도 쓰고 있고, 뭐 포텐셜 엔코딩, 포지셔널 엔코딩이라는 그런 또 기술도 했고, 또 뭐 소프트 맥스 필터 같은 걸 이미 뭐 기계학습에서 쓰고 있는 걸 쓰고, 여기저기 이렇게 컨바인, 이렇게 마치 요리하듯이 이미 한 분야 한 분야에서 나온 기술들을 다 이렇게 썼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걸 이 트랜스포머 하나가 지금의 CNN 다음이 이제 RNN인데요. RNN까지도 다 리커시브 네트워크도 다 없애버렸어요. 리커시브 네트워크도 지금 논문에서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 트랜스포머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결국은 승자가 모든 거를 말해준다고, 이 챗GPT가 모든 결과를 얘기해 주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퓨전도 사실은 이제 워터링 코더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전에 또 뭡니까? 애드버세리얼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라든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에 계속 생성형을 발전했는데, 결국은 디퓨전 네트워크가 다 또 그냥 올킬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확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도 또 일으키고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디퓨전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또 등장한 생성형 AI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릴 로봇 분야의 티칭이라든가 로봇 분야의 학습에서도 이런 디퓨전 모델들이 또 사용되고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LLM 다음에는 VLM. 지금 VLM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멀티모달 LLM을 쓰다 보면 카메라를 보여주고 이게 뭐지? 그럼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영상을 이해한 다음은 뭘까요? 액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 기능까지 해서 지금 VLA로 가고 있고, 허깅 패스에 들어가 보시면 450만 개가 떠 있어요. 모델들이.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우리가 갈라파고스가 되겠구나. 지금 뭐 며칠 전에 모인 그 K 얼라이언스, 우리도 이제 K 휴머노이드를 하자, K AI를 하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끼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허깅 페이스를 통해서 450만 개, 500만 개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다 공개되고 있어요. 코리아 치면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로봇 하면 또 한 700개 올라가 있고, 이쪽에 허깅 페이스 자체도 한 6년밖에 안 된 기터버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다 한번 여기서 뭐라 그러죠? 플랫폼화 해보자.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있고 어마어마한 지금 기업 가치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모든 연구개발자들이 다 자기 파운데이션 모델을 올리고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만 올리는 게 아니죠. 코드도 올리고 있고요. 데이터셋도 올리고 있고. 왜 그럴까요? 왜 다 공개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공개를 하면 그만큼 자기네들 모델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또 파인 튜닝하고 포스트 러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영향력을 주겠다는 거죠. 일단은 이거를 그냥 내 것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사라, 구독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없죠. 오늘 이 강의도 33만 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유료하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이게 공유와 개방 경제에서는 다 공개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데이터셋도 다 공유하고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 공유하고 있고,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학습하려면 클라우드 써라. 그럼 클라우드도 쓰는 거고, 그냥 이거 온프레미스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의 학습으로 써라. 그러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딥시크 이거 다운받으면 중국에 다 이게 주요 정보 나가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딥시크 모델 여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기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그냥 그 딥시크 모델을 파운데이션을 해가지고 추가 학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가가지고 딥시크에서 사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고 조금 더 뭐 그 비용을 내주세요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만의 K 모델, 우리만의 파운데이션 모델, 그게 갈라파고스가 아닐까. 저는 다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그럼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 모델 올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수가 얼마가 되는지 다 보면 그거 얼마나 이 인공지능하는 사람들 또 로봇 하는 사람들이 우리 쪽의 연구 성과를 눈여겨보고, 야 코리아에서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 너무 잘 된다. 뭐 또 그렇게 해서 서로 논문 쓰고 그런 시대를 저는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메타 AI라는 개념이 있어요. 메타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시면 그냥 저는 이거 깜짝 놀란 게, 저도 가끔씩 보면은 좀 허가를 안 받고 막 촬영을 하거든요. 촬영 자체의 영상이 다 데이터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으고 있어요, 메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이고4D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고, 여기서는 컨테스트도 해요. 그래서 컨테스트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넥스트 동작을 예측하는 그런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논문을 막 내면서 뭐 논문들을 이렇게 액션 챌린지 23년 뭐 이게 해마다 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AI 시스템이 다음에 인간 행동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은 인간의 행동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는 로봇은 개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영상하고 헤드셋에 들어가는 헤드캠, 그 다음에 1인칭 시점에서 촬영한 여러 가지 인간의 작업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지금 25가지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요리하는 거, 뭐 하는 거, 기계 작업하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이 수만 개의 영상들을 지금 데이터화하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지금 역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가지고 이런 예측하는, 이 결국은 그 인공지능에게 현실 세계를 공부할 수 있는, 실세계의 피직스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놀랬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정말 큰일이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좁은 데에서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파이파이 교수라고 있어요. 그 스탠퍼드의 아주 중국계 교수님이신데 아마도 제프리 힌튼이 아마 인공지능의 아버지라면 이 파이파이 교수는 인공지능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아주 또 지금 이미지 넷이라든가 이런 딥러닝의 컨테스트 다 이분이 제안을 해서 인공지능의 그 딥러닝이라든가 합성국 신경망 CNN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전을 촉발시킨 분인데, 최근에 이제 이분의 영상을 보면은
이런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이걸 빨리 만들어서 또 이것을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뭐 전 세계 딥테크들을 전부 여기에 달려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뭐 구글, 페이스북 전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는 세상을 배우겠다. 인간의 말은 다 배웠다 이거죠. 인간의 모든 텍스트, 인간의 모든 지식 이거 다 공부했다 이거죠. 더 이상 인간의 이제 머티리얼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세상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의 물리 세상을 공부하는 걸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쪽에 관련된 그 트랜스포머 모델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 정말 제 꿈이 있다면 회사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유니트리 하나 좀 사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사서 이런 데 허깅 페이스에 올라가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 다운받아서 그걸 갖고 또 저런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학습한 그런 행동 데이터들을 갖고 파인 튜닝, 포스트 튜닝 해가지고 포스트 러닝 해가지고 정말 로봇에게 새로운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뭐 K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해서 한국형 로봇 글쎄요, 뭐 더 좋은 뭐 유니티와 같은 로봇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포인트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의 물리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결국 로봇 지능인데 로봇 지능이 핵심 기술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20년 동안 늦어진 지금 뒤처진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건 너무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은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딥시크의 논문 제가 발췌해가지고 본 건데 아무튼 딥시크를 기반으로 해서 역시 로봇에게 공간을 이해하고 자기가 피직스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실제 행동들을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중국은 지금 뭐 미국과 함께 아주 그냥 지금 최전선에서 지금 리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네 번째 주제. 그러면 이제 로봇과 AI가 만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열린 CES25는 뭐 해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등장을 했지만 올해야말로 이제 휴머노이드의 등장으로 CES2025를 아마 수놓지 않았나 싶고 또 다음 주에 열리는 이제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제 상하이에서 열리는 휴머노이드 행사 거기서도 또 아주 미국의 아마 휴머노이드를 생생히 볼 수 있는 행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협회 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도 좀 가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현재 벌어지는 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우리가 한번 넉넉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젠슨 황은 키노트 스피치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의 생성형 AI에서 지금은 이제 에이전트 AI로 가고 있죠. 에이전트 AI로 가게 되면은 이게 원샷 코딩 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AI가 직접 코딩을 해가면서 뭐 이렇게 로봇을 움직여보고 이것이 제대로 움직이네 이렇게 본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뭐 지금 쿠팡으로 뭐 물건을 사서 이커머스에 사가지고 내일 아침에 배달되는 것까지 그냥 AI에게 시키면 글쎄 그 서비스가 뭐 내년쯤에 될까요? 그대로 바로 자기가 클릭 해가지고 물건도 사고 그런 AI가 오는 게 이제 에이전트 AI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꿈꾸는 게 이제 피지컬 AI. 그래서 완전히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AI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비전 하에 메타,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여기에 올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많은 로봇들을 그 스피치, 키노트 스피치에서 보여주셨는데 열몇 대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거 탑 6를 뽑았어요. 제가 편집해가지고 뽑았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아폴로 앱트로닉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벤츠 구글 팀이죠. 구글 팀에서는 이제 벤츠 공장에 넣겠다고 하는 아폴로 F-드로 팀입니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뭐 테슬라도 잘하고 보스턴도 잘하고 뭐 유니티도 잘하지만 저는 구글 딥마인드 팀이 상당히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애트로닉도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사실 지난 몇 년간 고집했던 버트 레이놀드 교수님이 고집했던 룰 베이스 다 버린 것 같아요. 최근의 영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브레이킹 댄스하고 막 이렇게 돌고 하는 거 그건 학습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우리 학습으로 가는 거 며칠이면 돼 그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유니트리나 뭐 다른 로봇들이 막 난리를 칠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이 저거 봐라 그렇게 룰 베이스로 가다가 저렇게 됐구나 막 그렇게 했는데 며칠 만에 딱 그걸 보여주면서 걷다가 뛰고 뛰다가 걷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오후에 우리 김정은 교수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주시겠지만 그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뛰는 모드와 걷는 모드를 같이 한다는 거 그거를 보스턴이 이제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에즐런트 로바릭스는 뭐 지금도 뭐 택배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막 쓰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아주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이죠. 당연히 이제 피규어 AI에 지금 2대 로봇이 뭐 냉장고 정리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제 택배의 물건을 분류하는 모습 이런 거 영상으로 아주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원엑스 그렇죠? 노르웨이 회사인데 이 회사도 갑자기 뭐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물론 컨셉 개념이지만 미래의 가정에서는 전부 이런 집사 로봇이 나와가지고 인간을 다 보조할 것이다. 그런 컨셉을 보여줬고 몇 년 내에 아마 상표화된 레벨이 오지 않을까. 유니트리 2천만 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학습이 안 된 걸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마네킹처럼 풀어진 로봇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학습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터브 들어가 봤는데 SDK, 뭐 로스트 다 오픈해놨어요.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용 로봇이더라고요. 유니트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로봇 개발자들은 다 딱 보면은 이거 알거든요. 아 얘네들은 통신은 이런 로스트를 썼구나.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뒤에 제가 좀 따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깁슨 나노 깁슨 보드를 썼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중국 로봇이고 몸체는 모터는 감속기는 다 중국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칩은 엔비디아 칩이고요. 그다음에 핵심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는 전부 로스트 뭐 이런 엔비디아의 뭐 아이작심 이런 식으로 다 연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글로벌하게 아까 제가 얘기한 허깅 페이스를 다운받아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저기 엔비디아나 이런데 코스모스, 옴니버스 다 지금 풀어놨어요. 공짜예요. 물론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돈을 받습니다. 개인들은 다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개용받아가지고 자기가 학습한 거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조금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구글 클라우드나 콜앱으로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학습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기에 2천만 원은 좀 비싼 장난감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기술이 지금 오픈된 개념으로 유니티가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VLA 개념으로 지금 모든 로봇들에게 티칭을 하고 자동 티칭을 해서 로봇들이 어떻게 작업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풀린다면은 이제는 로봇에게 마치 챗GPT처럼 이것을 좀 해 말만 하면 자기가 무슨 그 하이레벨 랭귀지죠. 하이레벨 커맨드 또 고수준의 커맨드를 자기만의 저수준의 커맨드로 다시 2차 해석을 하고 그 저수준의 커맨드로 다시 절차 학습을 하고 그 절차대로 다시 패스 플래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동작을 내는 것까지가 연동이 될 수 있다면 로봇에게 이제 말만 걸어도 스스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는 논문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하나 찾았어요. 이 논문 참 좋더라고요. 파운데이션 모델, 로바릭스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쫙 집대성한 서베이 페이퍼예요. 그래서 이거 다 링크 해놨으니까 아카이브에 다 들어가면 PDF 다운받을 수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걸 다 이렇게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분류해가지고 이 부분은 여기가 이 논문이 최고고 이 부분은 이 논문이 최고고 다 연결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의 로봇 하는 사람들한테는 행복한 순간이에요. 연구자들이 전부 페이퍼들을 공개하고 페이퍼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아카이브 이런 PDF로 다 공개하고 GitHub으로 해서 그 자기네들의 프로젝트 폴더를 다 공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뭐 똑같은 실험 환경으로 재현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돈이 드는 환경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 오픈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글에서는 지금 RTX 딥마인드 팀은 RTX 모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그 로봇을 티칭 없이 자율 프레임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옴니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더 급하게 나가보겠습니다. 피겨 AI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VLA 논문하고 그다음에 택배 분류, 협동 로봇 이런 것들 영상을 올려놨고 그 논문의 핵심을 또 이렇게 얘네들은 피겨 AI는 논문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 대의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시스템 1 네트워크, 시스템 2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두 대의 로봇을 제어했구나.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읽고 SBS 방송 나가가지고 한 대의 네트워크를 써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써서 두 대의 로봇을 제어한 케이스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술들을 일부 아마도 이제 곧 또 논문 형태로 오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모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구자들이 계속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요게 이제 뜨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포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자기가 이렇게 3D 스캔을 뜨면 집안을 제가 이렇게 이제 로봇이 딱 스캔만 해버리면서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3D 모델을 쭉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그걸 기반으로 이제 슬램처럼 자기가 어떤 그거의 정보들을 전부 데이터화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자기가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나는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분야에서 이런 3D 뎁스 카메라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다 딥러닝 기술하고 이런 뭐 학습 기술하고 연결돼 가지고 물체를 딱 보기만 하면은 제가 뭐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지금 MIT에서 유니티를 사가지고 학습한 내용인데요. 이런 중국의 로봇을 썼댔지만 이걸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강화 학습시킨 거죠. 네. 이것은 엔비디아 기아 연구소에 실제 하드웨어에서 실행된 겁니다. 실제 움직임보다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보여준 거죠. 자,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를 위한 매우 부드럽고 역동적인 모션을 마스터한 리얼 투 심 투 리얼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했었고요. 심 투 리얼에서 시뮬레이션에서 로봇을 설계한 사이에 최초의 제가 꿈꾸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저렇게 로봇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직접 학습해보고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이렇게 튜닝해주는 그런 게 오히려 뒤따라가는 우리 연구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새로운 우리만의 K로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우선 좀 갭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방 로봇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휴머노이드가 이런 필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까? 저는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산불 너무 지금 많은 피해가 입었죠. 그래서 제가 ChatGPT한테 산불 로봇 한번 그려봐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시네요. 그려주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르웨이의 원엑스 로봇 이런 경우에 상당히 모든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미래의 로봇은 결국은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서비스해주는 그런 로봇에 대한 꿈이 있죠. 이런 것이 곧 현실화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유니트리 조금 제가 유니트리 매니아가 된 건 아니지만 유니트리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트리 홈페이지의 모습이에요.
여기 딱 들어가 보면 딱 뭐가 더 써 있습니까? 전부 자기네들을 쓸 수 있는 하드웨어 스펙을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까? 키넥트 카메라 텔레 오퍼레이션 하려면 어떻게 해라. 유니트리 R1 갖고 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학습해라. 또 애플 비전 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애플 비전 프로는 그거 아닙니까? 메타버스 HMD 아닙니까? 그걸 사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학습해라. 그 다음에 유니티를 사용하기 위한 SDK는 뭐다. 이걸 다 공개하고 유니티, 그 다음에 유니티리 로스2 공개하고 있고요. 툴킷, 4D 다 공개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이게 아주 그냥 제대로 교육용 로봇으로 그냥 이거를 연구용으로 써라. 지금 레인보우가 최초에 우리 휴보 로봇을 만들 때 한 10몇 대를 팔았어요. 연구용으로. 그거 서로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휴보 로봇이 그게 이제 15년 전 얘기죠. 근데 지금은 유니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자, 20대는 다르겠지만 나이가 많다든지 네.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자, 이 정도 수준이면 자, 인간보다 훨씬 잘 동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첫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학습을 한 로봇의 알고리즘을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로봇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원격 조작 같은 학습으로 데이터를 주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인간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직접 이런 동작을 해라 하는 것을 1인칭 HMD를 쓰고 동작을 알려주면 로봇이 다시 그거를 학습해서 일종의 이제 모방 학습이죠. 이 모방 학습으로 가는 것이 1단계인 것 같습니다. 모방 학습의 단점은 이 데이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사람 손이 다 가는 거잖아요. 일일이 지금 지시를 해줘야 되고 하는 건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로봇 훈련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로봇을 위한 모방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센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일 사람들이 로봇에게 해야 할 행동들을 슈퍼바이징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모으는 게 1단계. 2단계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냥 자기가 강화학습을 통해서 뒹굴면서 자기가 거기서 최적의 자세나 최적의 위치를 찾는 거겠죠. 뭐 그런 연구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니티 GitHub의 모습입니다. 유니티 GitHub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오픈돼 있어요. R1 짐 아까 그중에서 뭐 R1 짐을 한번 클릭해 봤더니 바로 그냥 GitHub으로 연결돼 있어요. 다운받아 써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봇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SDK 그거에 관련된 문서들을 다 공개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GitHub 많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코드 그러면 다 코드가 내려오고 여러 가지 기술 자료들 다 다운받아 가지고 다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네, 이건 최근에 유니트리가 공개한 백플립 모습이죠. 이런 것은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2천만 원 주고는 이거 안 된대요. 왜냐면 다 학습이 끝나는 것들은 돈을 주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유니트리 가이드라고 해서 요것도 GitHub의 모습이고 여기 전부 지금 뭐가 있습니까? SDK 다 액추에이터 SDK, 벨로시티 커맨드, 토크 커맨드 어떤 식으로 줘라 하는 거 다 지금 프로토콜을 공개해 놓은 거죠. API들을. 그러니까 저거 없으면 로봇을 사가지고 나만의 로봇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SDK부터 다 꾸며야 되는데 다 공개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쓰면 로스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파이썬으로 해서 내리면 로봇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유니트리 영업사원도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잘 해놨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뭐를 썼나 봤어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유니티를 제가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 쓰냐 했더니 잭슨 오린을 쓰고 있다 이거야. 잭슨 아나보다 약간 다음 버전인데요. 얼마냐 가격이 50만 원. 네, 50만 원이면 오린 버전을 쓰고 있고 조금 다음 버전이 330만 원. 이거 다 쿠팡에 팔고 있어요. 네, 로봇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컴퓨터입니다. 이거 하나 딱 사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인바디드 인텔리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만의 AI를 내 로봇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심장부죠. 심장부가 아니라 두뇌부죠. 이런 것도 전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K로봇?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국산화해야 되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로스트.
로스트를 이용해서 지금 다 연결돼 있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요것도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유니티를 갖고 내가 구매해서 학습을 하고 싶으면 뭘 준비해야 되니? 그랬더니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다운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을 결정해가지고 클리포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한 논문들 오픈엑스 그다음에 디퓨전 가이드, 깃허브 이거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왔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그다음에 지금 구글의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인프라 뭐 많은 분들이 서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제로는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랑 아이작심이 대세인 것 같은데 또 딥마인드에 무적화가 있더라고요. 무적화가 그러니까 여기도 또 굉장히 물리 모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뭐 개발자 그룹이 조금 인원수가 적긴 한데 무적화는 딥마인드 그룹, 그럼 엔비디아에는 아이작심이나 옴니버스 그룹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튼 뭐 많겠죠.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은 다 이거 뛰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딥마인드 무적화를 한번 심심한 건 아니고 또 언어로 들어가가지고 코드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이건 구글 콜앱에서 돌려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돌아가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자 이렇게 해볼 수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아이작심 이것도 제가 다운받아서 지금 설치해보고 있고요. 아무튼 좀 넘어가서 로봇 훈련소 이런 거 앞으로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응 전략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이제 준비는 해야 돼요. 준비는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다. 그럼 또 20년 걸리는 거니까 핵심 전략을 좀 집중해서 로봇 진행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질문사항이 계신가요? 네, 지금 그 온라인상에 질문이 지금 한 건이 좀 들어와 있는데 그거 해결 답변 드리고 휴식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온라인 질문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로봇의 4대 난제로 물체 인식, 위치 인식, 보행 기술, 로봇 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의 도전 과제 외 하드웨어적, 소재적 측면의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토르라든가 이런 로봇용 칩을 지금 공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슨 오리진이라든가 이런 로봇용 하드웨어들도 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도 뭐 우리만의 또 칩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또 칩워가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로봇에 해당되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로봇 손 같은 거 하려면은 이제 모터의 소형화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모터의 소형화 기술 또는 새로운 소재를 기반으로 한 인공 근육학 같은 기술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유니티리 지금 사실은 이런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 좀 쓰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2시간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리튬 이온 같은 게.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 뭐 수소 전지를 써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배터리 전문가들이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계 부품 분야에서 봤을 때는 감속기, 로봇용 휴머노이드형 감속기, 휴머노이드형 모터, 소형 모터 기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로서는 컴퓨팅, 소형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지스텝 구재영입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 우리가 뭐 카피라든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핵심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전체적으로 볼 때 핵심 전략 하나 프라이어티 넘버원을 꼽는다면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로봇 지능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그 로봇 지능을 이제 그 핵심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을 자동으로 자율성을 주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일일이 티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동작, 발동작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하이레벨 명령만 내리면 중간중간에 자기가 스스로 코딩할 수 있는 기술. 근데 그 코딩 기술이
결국은 학습 기술하고 연결되고 아까처럼 이런 로스2라든가 이런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뚫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로봇의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든가 그 학습과 그다음에 리얼 투 심, 이렇게 심 투 리얼이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리얼 공간으로 넘어갈 때에 실제로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뭐 집중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보틱스 그냥 소프트웨어 중심의 로봇 기술로 가야 되지 않나 하드웨어 기술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더 질문사항이 계시면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영험을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사님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